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다각도의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갈등은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도 장기화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정면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지금 속보 자막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아주 강한 발언을 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걸 보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기도 하고요. 네. 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오늘 한 발언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는 경고의 단어라는 게 좀 들어가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발언의 강도가 좀 세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 12일 양자간 실무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실무회담 때 보였던 일본 측의 좀 우리로서는 좀 모욕감을 느낄 만한 태도라든가 또 그 실무협의회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통보했다거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이게 단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오른 세 가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피해를 어느 정도 입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네. 예.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한 1,100개 정도의 어떤 부품 소재 장비 문제가 다 들어가는 네. 상황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지금 일본 측이 이렇게 수출이라고 하는 문제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그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는 좀 앞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위상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문 대통령은 단시일 내에 이게 무슨 역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한일 간의 안보 문제나 이런 것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형 자체의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보회의 발언이 공식적인 세 번째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역시 공감하시나요? 네,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예. 하는 발언도 있고 지금 현재 보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중간에 보게 되면 하태경 의원이 최초로 얘기를 했던 측면일 수도 있는데요. 예. 처음에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했던 수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측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일단 좀 거세게 꼬집었다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결국은 가로막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굉장히 콕 집은 이 규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의 핵심 이 전략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장한 바가 있는데 예.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규제 조치가 과거에 있었던 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발목 잡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들이 강한 발언을 끄집어내게 됐던 배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최종적인 해법에는 결국 외교적인 노력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마지막 순간에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너무 강성한 발언을 통해서 이 외교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측면들의 문을 더 좁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차분하게 저희가 이 발언의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이 말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리고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 사실 국민의 힘을 이렇게 강조한 건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어쩌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 안에서 설왕설래가 있을 경우에 일본 측이 그걸 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좀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인 격화로 가게 되고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감정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감정도 악화되게 반항 된다는 감정도 뜻이죠. 악화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우리가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이뤘던 한알령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감정이 상하고 중국도 감정이 상하고 그게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건대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많이 상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지만 문화나 경제적인 측면까지 그게 번지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뭐 우리 이제 그 일본과의 어떤 여행 수지 얘기도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으로 관광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는 아주 이런 정치적인 문제하고 그 역사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어떤 반일 감정이 나타나거나 반항 감정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그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께 편하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정치인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좀 힘든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의 위기 극복을 잘 하셨던 것처럼 예.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김현종 2차장도 귀국길에 네. 국채보상운동 이야기했고요. 근무호개 운동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를 청와대가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일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결국 외교에 관한 문제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외교,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무호기 운동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IMF 때 발생했던 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시 IMF에 관한 문제를 촉발시켰던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 차기 정권이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국채 보상 운동 같은 경우도 과거 구한말 시기에 당시 조정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측면들의 일들을 민중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이 한국과 일본 간의 통상 마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풀어낼 해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기도 했고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는 미국을 다녀오면서 사실상 중재 외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갖고 돌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에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오로지 과거의 역사 속에 기댄 국민들의 힘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 반일 감정들을 고조시키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영향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핵심 당국자 입장에서는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김상조 정책실장을 향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말은 좀 아끼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이런 우려도 살짝 듭니다. 국민의힘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걸 보면 정말로 이게 이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 이건 이미 기정사실로 놓고 청와대가 준비를 하는 건가? 진짜 길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의도가 뭔지 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미치가미 히사시라고 하는 한국의 그 이제 그러니까 서울 이제 그 일본 대사관 공사를 지냈던 분이 쓴 책을 그러지 않아도 좀 읽어보면서 네. 일본인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마음이 상했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걸 봤는데요. 한 7년 정도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한일 관계 그리고 일본인들의 마음이 급속도로 상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2012년이라고 하는 연도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느닷없이 갔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독도 방문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때 일왕을 상대로 해서 와서 사죄해라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뭐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자기들은 그동안에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우리랑은 좀 입장이 다르지만 예.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종의 감정을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적 감정이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림으로써 예. 역사적인 문제에서 일본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감정의 선을 넘어섰다고 일본 사람들은 네.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대법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예. 판결하고 그거와 연결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7년의 연속선상에서 이 문제가 계속 누적돼 왔고 예. 그 누적돼 온 것이 지금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공사가 한국에 3번씩이나 부인받아서 네. 왔던 사람의 표현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현 정부가 뭔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이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본에서 볼 때는 한국은 공정하지 못하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네.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로는 그런 공정함을 떠나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오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깔려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중국에 경도돼 있다. 예. 지금 한미일 동맹을 그동안에 굉장히 강조해왔고 예.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있었는데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적당히 중간쯤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일본이 군국주의와 뭐 우리 얘기하고 평화헌법 개정하는 예. 문제와 연결되는 거지만 국제사회에 이제 일본이 과거의 어떤 사제문화 이런 거에 매달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하나 풀어나갈 때 자 갑시다. 경제 문제 하나만 풀면 된다. 이건 너무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이걸 어느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같이 뭉쳐야 지혜를 된다. 모고 같이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수보의 발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지난 주말 상황 좀 봐야 됩니다. 토요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실무협의회에서 네. 일본까지 갔는데 그런 푸대접을 받을 줄도 몰랐고 그 장소도 그렇고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일본 정부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협의라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설명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WTO에 제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는 채로 본인들의 입장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이 만나게 된 건데 사실은 재량권이 전혀 없는 두 집단의 관료들이 그렇죠.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통상 마찰을 이뤄낼 수 있는 제재 조치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꼽게 되는 건 결국 총리 관저, 예. 이 아베 총리의 핵심 의중을 꼽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한민국과의 유연한 이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했던 외무성은 제외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산업성 같은 경우는 이런 아베 총리의 결정을 그냥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산자부의 일부 고위 관료들이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건 명확해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도 설치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남은 해법은 이대로 모든 상황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고 어디까지 아베 총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해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특사를 보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대일 특사 얘기가 계속해서 거듭 나오고 있는 건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아베 총리와의 인연, 일본과의 대화가 가능한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외교적인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 의지가 이 정부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중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무협의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팔 셔츠 차림에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일본 정부와 사실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외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피해 중에 오늘 대통령의 얘기 중에는
결국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보다 일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톤짜리 배와 3톤짜리 배가 부딪히게 되면 두 배는 같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 결국 자초되는 건 3톤짜리 배가 기울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누가 더 큰 피해를 입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있게 되는 지대한 영향들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는 우리 정부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가 어느 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의도됐고 다분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의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전 두 문장으로 설명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 이제 시사저널에서 주일 그 대사를 지냈던 5명하고 인터뷰한 예. 기사의 제목이 일본은 더 이상 한국에 미안해하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치가미 히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맥락이. 예. 그럼 뭐냐 하면은요. 일본은 그동안에 자신들은 뭔가 전후 과정에서 한국의 미안한 식민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라야마 다마부터 시작해서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 뭐 이런 다마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사죄를 했다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많이 일본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뭐라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일본하고 대등한 국가 반열에까지 올라왔다는 네. 거죠. 경제적으로도 GDP 규모로 보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일본이 큰 정도 수준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100배 정도 예.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한국도 정당하게 우리를 바라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본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또 일본이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은 계속 일본을 무시해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좀 더 공정하게 바라봐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얘기하는 것도 또 우리 양자 실무협의 할 때 당신들이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을 똑같이 바라보거든 똑같이 취급할 거야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외교에서 우리 이제 그 의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니 우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그 의전상의 모습으로 바깥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우리의 뜻을 일본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일본의 뜻을 보여준 건데 그 뜻이 굉장히 좀 옹졸하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모욕감을 결례죠, 주는 거죠. 예. 결례를 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결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랑 일단 일본과 굉장한 시각차가 있다는 게 이번에 의전상으로도 비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쉽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김현종 차장은 미국을 다녀왔고요. 뭐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도 어느 정도 하더라. 미국은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국제관계에서 뭐 이게 단순히 우리 편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충분하게 실익을 지금 따지고 있을 것 같은데. 해리스 주한 미대사 발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 대해서 중재라는 표현을 우리가 요청하거나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예.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서 이야기를 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도 충분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사전 정지 작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미일 안보 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측면이 분명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요청을 그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분명한 외교적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화해일 사태 때문에 결국은 중국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의 문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처럼 미국도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한 발 좀 떨어져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 교과서 문제처럼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을 때 미국이 굳건한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이 안보 협의체의 성격으로 뭔가 중재에 나서게 되면 제일 좋은 거지만 예.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이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결국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거기서부터 바탕으로 풀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해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쌓여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제가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왜 한국은 가까워지는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일본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이 침략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한국도 병자호란에 침략당했잖아. 근데 왜 중국은 그렇게 평가 안 해? 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깜짝 저도 사실 놀랄 놀랐습니다. 생각이네요. 그거 보고. 예. 우리하고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지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공정하게 일본을 바라봐 줘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도 놀랐는데요. 쇼킹할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 막내에 올라서 중국군을 사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한미일 삼각관계라고 해서 군사적 동맹까지 얘기를 했던 전통적 우방국가가 일본이었는데 불구하고 일본을 배척하듯이 중국과 가지고 중국의 군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의 전통적 우방 관계에 있어서 그 이상의 더 다른 답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각동맹이 입이 그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얘기했던 예. 건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깨져버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일본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서 계속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이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네.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중재 역할을 어느 정도 여전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 이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의미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제가 뭐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다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지난주에 전남도청에서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원고에 없던 내용이었는데 이 실무협의 소식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친 거라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반일 감정이 고치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반일 감정들을 고치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에 대한 얘기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죽창가에 관한 이 노래를 링크하는 과정들을 보던가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최재성 의원이 의병을 일으켜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등에 대한 맥락을 보게 되면 총체적으로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과거에 단합된 힘을 보였듯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듯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조례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요. 네. 전범 기업에 대해서 일본의 전범 기업을 학교 교육청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과거의 오래된 역사 문제를 다시 한번 끌어내서 반일 감정을 고치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작금의 한일 관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나 그 힘이 자칫 잘못된 반일 감정의 고치라고 하는 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에 굉장히 중시해야 될 때라면은 특히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발언에 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한국당에서는 자극적인 선동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닙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들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입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네, 나경원 원내대표 선조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정미경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댓글을 뭐 인용을 했건 인용을 하지 않았건 본인 생각이건 어쨌건 세월호를 지금 여기에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저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옆에 같이 웃어주는 최고위원들이나 예. 그 회의 참석자들의 마음이 뭘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거나 더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야권이든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비판하면서 그러고 한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적인 일본하고 싸워야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하고 설사 감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순서를 지금 잘못 배워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저렇게 세월호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마치 조롱조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럼 문 대통령이 세월호로 대통령이 곧바로 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응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네. 박 전 대통령의 그 권력 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이 다시 대선을 통해서 선출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세월호 한 배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혹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의 생각은 아닌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주변에서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진 이 부분도 참 많이 생각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네, 뭐 한국당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하고 예.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나왔던 댓글에 대한 소개 정도로 그치면서 본인 스스로 웃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차명진 전 의원 예. 문제로 황교안 대표도 나서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안타까운 참사 등으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정쟁의 소재 혹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애당초에 자제하는 게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은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다만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조의 이야기를 네. 끄집어내면서 임진왜란 당시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네.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회를 놓쳤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데요. 선조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통신사 황윤길 그리고 부사 김성희를 일본으로 보내서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붕당 정치가 첨예하게 가렸던 상황 속에서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희의 보고가 저마다 달랐고, 여기 대해서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김성희의 말을 믿었죠. 결과적으로 아무런 전쟁에 대한 방비를 하지 못한 채 1년 뒤 임진왜란을 맞아서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불과 8개월 전부터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고,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관료들에게도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네.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 사건들을 끌어와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분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예.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분들까지 나서서 지금 현재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친일과 반일을 구분하게 되는 국민 정서에 대한 분열,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좀 뿌리를 뽑아내고 국론을 모아서 일본 간의 문제를 극복하자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지금 예.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선조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예. 뭐 비유적으로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리지만 외교 문제는 어느 한순간 누구의 실수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요, 최소한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10년 동안 외교 관계가 틀어질 대로 다 틀어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 예.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 그러면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문 대통령도 또 좀 제대로 대처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무성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된 위안부 합의인데 그러면 깰 것 같으면 일본하고 좀 더 사전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깨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깨냐? 그러니까 일본이 더 상처받았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제기한다 그러면 예. 일부는 뭐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잘못 대처했다 이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문 대통령이 이미 권력을 받는 과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너무 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가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그렇게 비판한다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은 싹 지워버리고 예. 당신은 지금 선조야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한두 척 배 남은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조롱조로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보시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냈는데요. 황 대표는 뭐 외교장관, 외교 라인 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민주당은 좀 다른 생각을 밝혔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이나 또 집착하는 태도가 이번 일본 경제 보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해할 만한 말만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입장은 두 분께서 이미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논의를 위해서라면 만날 수 있다. 청와대 1대1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남을 갖는 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겐 실익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국론을 통일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은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수들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긴급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평론가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보수적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는 이 정부의 입장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랬던 과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치권의 공방으로 끌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나아가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들을 찾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정당 하나를 꼽으라면 예. 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충분한 과정들을 모색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죠.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하나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은 국론이 분열하지 않는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뜻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대통령과 회담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이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이번 어쨌든 조건 없이 회동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여론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기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지난주에 제안이 있었고요. 황 대표가 안 하겠다고 한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그때 만약에 얘기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황 대표가 더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합시다. 이 어떤 형식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하겠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 대표로서 내가 뭔가 역할이 있다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모양이 좋을 뻔했다. 예. 자, 지난주에도 다른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바가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한 타이밍이 늦는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호가 예.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때 키를 잡았던 분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예. 근데 그때 나는 키 잡은 거 다 기억 없고 이제 당신이 키 잡고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난 뒤에서 노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를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키를 잡고 있고 같이 노져올 사람 부족하면 같이 저어주면서 예. 그러면서 앞에서 키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잘못됐다고 하면 자 왼쪽으로 돌려라고 말해야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믿음이 간다. 이런 태도는 좀 자유한국당이 밑자락에 깔면서 자꾸 정치적 공세를 펴더라도 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깔고 난 다음에 자꾸 공격하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근데 지금 꺼낼 수 있는 의제, 저희가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 경제 보복 이야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제 조율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갈릴 것 같아요. 한국당이 요구하는 건 국방부 장관 교체 얘기도 있을 거고 외교 라인 교체 얘기도 있을 거고 청와대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7월 말 8월 초에 대한 이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개각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형태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금에 이뤄지고 있는 여러 이 목선에 대한 대기 귀순 사건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안보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위기 등에 대해서도 여권 내 일부 의원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현재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서로가 좀 진단을 내놓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국내적인 정치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함께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젓는 사람들의 한쪽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보수적인 진영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흔적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원해내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그로도 부족해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지명하겠다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엔 총선, 그 이후에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 속에서의 적폐청산 등의 과정들로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서로가 좀 극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했던 얘기처럼 반헌법적인 가치로 타협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서로 다른 길을 걷자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국당이 충분하게 정부에 협조할 수 있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적 대통합을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책임 문제보다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너른 품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이 좀 너른 품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래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를 잘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의제 없이 뭐 불쑥불쑥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폐청산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이제는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지금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하지 말라고 또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제주도로 가자고 배 젓고 있는데 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울릉도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노를 젓게 만듭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대통령이 또 지시를 내리는 그 순간 그게 논란거리가 된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도록 최대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 뭔가 뭐 정경도 국방부 장관 만약에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뭐 안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경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너무 사안을 벌리지 말고 위기 대응이 위기 대응으로 일단 풀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정신으로 다른 걸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맞지.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얼굴만 붉히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실망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안은 한국당에서 제출하고 본회의 이틀 열어서 표결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 받아야 된다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럼 뭐 제가 민주당한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얘기할 예. 성격은 아닌데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좀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남북 군사합의 문제까지 지금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군사합의 때문에 결국 뭐 국방력이 경계 약화됐고 해이해졌고 뭐 군 기강도 해이해졌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 그건 저는 전략적 미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뭐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예. 책임져야 한다라고 할 때 뭐 목선 네. 입항한 입항,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거 가지고 군사 합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은 그럼 좋은 겁니까? 그러면은 군대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군대에서 아무런 문제 없나요?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북한 목선 입항 여기에 더해서 네. 뭐 잠깐 사실관계 설명드리면 해군 이함대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병사가 나다. 근데 알고 보니까 허위 자수를 강요받았고 네. 알고 보니 다른 보초에 있던 사병이 음료수 뽑아 먹으러 갔던 거였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경구 장관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을 가지고 사실 정경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총체적인 군 기강이 해이돼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큰 사건은 군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병사를 대상으로 허위 자백을 허위 자백을 받아내도록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중에 회자가 되면서 대한민국 군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라고 하는 통탄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예.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표결을 붙여서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모여 있는 과정 속에 정경도 장관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그동안 적나라하게 노출이 됐고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이 안보의 기강이 무너졌던 목선 대기 기순 사건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질타하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 입법부가 얼마든지 내각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물을 수가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마저도 사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고요. 18일, 19일 본회의를 열어서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없다. 정경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결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본회의 자체를 열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너무나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상태로서 사실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데 마지막 이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신임 대표로 다시 선출이 됐죠. 행보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노선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것이지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노 대표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그 그리움을 담아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앞으로 표대결하다 보면 정의당이 여러모로 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원래 정의당은 법여권으로 분류되기 싫어했어요. 예. 민주당 2중대, 3중대 이렇게 얘기 들을 때마다 반발했기 때문에 사실 좀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진보층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교차 투표가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좀 진보 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노회찬 없는 정의당의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하고 연결돼서 정의당이 이제 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런 점에 결의나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심상정 위원장이 민주당 이중대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비례정당이 되지는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 건 결국 정개특위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연대를 통한 선거로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